제118회 유심은 소열묘에서 통곡하고 효도에 죽고 등예와 종회는 서천을 들어가 공을 다투다. 이때 후주는 성도에서 면죽성이 등예의 손에 떨어지고 제갈천부자가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문무백관을 불러서 상의했다. 이때 근신이 성 밖에서는 백성들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각자 목숨을 도망가는데 곡성이 진동하옵니다. 하고 아뢰어서 후주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문득 초마가 들어와서 위병이 머지않아 성 아래 이르리라고 고한다. 군사는 적고 장수들은 많이 죽어 적을 맞아서 싸우기는 어렵사옵니다. 빨리 성도를 버리고 남중의 7군으로 파천하시느니만 못하오리다. 그곳은 땅이 험준해서 지킬 수 있사옵고 또한 만병을 빌려 다시 와서 회복함직도 하올 줄도 아나이다. 하고 여러 관원이 아뢰는데 광록대부 초주가 나서며 그는 불가하옵니다. 남한 사람들이 반변한 지 오래인데다가 평소에 은혜를 베푼 것이 없사오니 만약 찾아가신다면 큰 화를 만나게 되오리다. 하고 말한다. 여러 관원은 다시 촉과 오는 동맹을 맺은 사이라 사세가 급하오니 동으로 가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나 초주가 또 간한다. 자고 이래로 다른 나라에 몸을 붙인 천자란 없사옵니다. 신이 요량하옵건대 위는 능히 오를 삼킬 수 있어도 오는 위를 삼킬 수 없을 것이니 만약 오에 칭신하시면 이는 이미 한번 욕을 보심인데 만약에 오가 위에게 삼킴을 당하는 바가 되어 폐하께서 다시 위에 칭신하게 되면 이는 두 번 욕을 보시는 것이옵니다. 오로 가시리라면 차라리 위에 항복하시느니만 못하오리다. 위가 땅을 찢어 폐하를 봉해드릴 것인즉 그렇게 되면 위로는 종묘를 지킬 수 있으시며 아래로는 가히 백성들을 편안히 하실 수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이를 명찰하옵소서. 후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물러나 궁중으로 들어갔다. 이튿날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분분하다. 초주는 사세가 급한 것을 보고 다시 상소하여 간했다. 후주가 초주의 말을 좇아서 항복하려 할 때 문득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나오며 초주를 향해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살고 싶어 한다라는 썩은 선비놈이 어찌 함부로 사직대사를 의논하느냐. 자고로 항복한 천자가 어디 있다더냐. 후주가 보니 바로 다섯째 아들 북지왕 유심이다. 후주가 7형제를 두었으니 장자는 유선이요, 둘째 아들은 유요요, 셋째 아들은 유종이요, 넷째 아들은 유찬이요, 다섯째 아들은 곧 북지왕 유심이요, 여섯째 아들은 유순이요, 일곱째 아들은 유거라. 7형제 중에 유심이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그 영특하고 민첩함이 남다르게 뛰어났고 다른 아들들은 모두 천성이 나약했다. 후주가 유심을 보고 말했다. 대신들이 모두 항복함이 마땅하다 이르고 있거늘 내 홀로 혈기지용을 믿고 성내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려느냐. 옛적에 선제께서 생존해 계실 때 초주가 일찍이 나라 정사에 간이한 일이 없사온데 이제 함부로 대사를 의논하며 어지러운 말을 내니 이는 아주 도리에 어긋난 일이옵니다. 성도에는 군사가 아직도 수만 명이 있사옵고 또 강유가 전군을 거느려 검각에 있사오매 위병이 궁궐을 범함을 안다면 제 반드시 와서 지원하오리다. 그때 안팎으로 치면 가히 온전한 공을 얻을 수 있을 터이온데 썩은 선비의 말을 들으시고 경솔히 선제의 기업을 버리셔서 될 일입니까? 내 어린 아이가 어찌 천시를 알겠느냐. 후주가 꾸짖자 유심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말했다. 만약에 기세가 꺾이고 힘이 빠져서 화가 미치려 할 때는 부자와 군신이 성을 의지하고 결사전을 벌여 함께 사직을 위해 죽어서 선제를 배웁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어찌 항복한단 말씀이오니까.
그래도 후주가 들으려 하지 않으니 유심은 목 놓아 통곡한다. 선제께서 기업을 창립하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버리시니 신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욕을 보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후주는 근신에게 그를 국문 밖으로 밀어내치게 한 다음 초주에게 항서를 짓게 하고 사서 시중 장소와 부마도위 등량을 초주와 함께 옥새를 받들고 낙성으로 가서 항복을 청하게 했다. 이때 등에는 매일 수백 철기로 하여금 성도로 가서 초탐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날 성 위에 항기를 세운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 얼마 안 있어 장소의 무리가 이르렀다. 등에는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맞아들였다. 세 사람이 계하에 절하고 엎드려 항서와 옥새를 바친다. 등에는 항서를 펴보고 크게 기뻐하며 옥새를 받고 장소, 초주, 등량의 무리를 정중히 대접한 다음 답서를 써서 성도로 돌아가 사람들을 안심시키라고 했다. 세 사람은 등에에게 절을 해 하직을 고하고 그 길로 성도로 돌아와서 후주에게 들어가 보고 답서를 바치며 등에가 좋게 상대해 주더라는 말을 자세히 했다. 후주는 등에의 답서를 펴보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태복 창연을 시켜 조서를 가지고 가서 강유에게 빨리 항복하게 하는 한편 상서랑 이호에게 문부를 가져가 등에에게 바치게 하니 호가 28만이요 남녀가 94만 명이요 갑옷 입은 장사가 10만 2천 명이요 관원과 이속이 4만 명이요 태창의 양미가 40여만이요 금은이 2천근이요 금, 기, 사, 견이 각각 20만 필이요 그 밖에 곳간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일일이 들 수 없이 많다. 이리하여 섣달 초하룻날로 택일에서 임금과 신하가 나가서 항복하기로 했다. 이것을 알자 북지왕 유심은 녹이 충천하여 칼을 차고 궁으로 들어갔다. 그의 아내 최부인이 대왕께서 오늘 안색이 심상치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하고 묻자 유심이 이에 대답한다. 위병이 가까이 들어와서 부왕께서는 항서를 바치셨소. 내일은 임금과 신하가 함께 나가 항복한다고 하니 사직은 이로써 망하고만 것이오. 나는 결단코 남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 하오. 그래서 내 먼저 죽어 선제를 지하에 가서 배웁기로 결단했소. 어지시도다, 어지시도다. 죽을 곳을 얻으셨구나. 청컨대 첩이 먼저 죽사오리니 대왕은 그 뒤에 돌아가신데도 늦지는 않사오리다. 부인은 무슨 일로 죽으려 하오? 대왕은 부왕의 일로 돌아가시고 첩은 지아비의 일로 죽으니 그 뜻은 다 같소이다. 지아비 가시자 아내가 죽는데 구태여 물으실 일이 무엇이오니까? 최부인은 말을 마치고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 유심은 자기 손으로 세 아들을 죽이고 아내의 머리도 함께 베어들고 소율묘 안으로 들어가 땅에 엎드려서 울며 신은 기업이 남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기 부끄러운 까닭에 먼저 처자를 죽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게 하옵고 이 한 목숨을 끊어 조부님께 보답하려 하오니 조부님께서 신령이 계시거든 이 손자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하고 한바탕 통곡하니 눈에서 피가 흐른다. 그는 마침내 목을 찔러 죽었다. 촉당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애통해하지 않는 자가 없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서 그를 칭찬했다. 임금과 신하들이 기꺼이 무릎 꿇을 채 한 아들 홀로 남아 마음 아파했어라. 아, 서천이 망하던 그날에 장하여라 그대 북지왕이여 머리를 쥐어뜯어 하늘에 통곡하고 제 한 몸 내어 던져 조부께 보답하니 늠름할싸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 보는 듯 네 감히 말하는가 한나라가 이미 망했다고. 후주는 북지왕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는 말을 듣자 사람을 시켜서
장사 지내주었다. 이튿날 위병이 대거 이르렀다. 후주는 태자와 제왕과 문무관료 60여 명을 거느리고 나가는데 스스로 뒷결박하고 수레 위에 관을 싣고 북문 십리 밖에 나가 항복했다. 등에는 후주를 붙들어 일으키고 친히 그 묶은 것을 풀어주며 관을 싣고 온 수레를 불사른 다음 수레를 나란히 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후세 사람이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위병 수만 명이 서천으로 들어오자 후주는 목숨 아껴 자살할 기회 잃었도다. 황후가 나라 속일 뜻을 종시 품었거니 세상 건질 강유의 재주를 못에 쓰랴. 충유의 장수들은 어이 그리 열렬하며 절개 지킨 왕손의 뜻 참으로 애달파라. 소열의 나라 경영 실로 쉽지 않았건만 하루아침 그 공업이 재로 변해 버리다니. 이에 성도 사람들이 모두 향화를 갖추어 영접했다. 등에는 후주를 봉해서 표기 장군으로 삼고 그 밖의 문무 관료들은 각기 고하에 따라서 벼슬을 주고 후주에게 청해서 환궁하게 하며 방을 내어 붙여 백성들을 난돈시키고 창고를 물려받았다. 또 태상 장준과 익주별가 장수를 각 군으로 보내 군민들을 초안시키며 사람을 보내 강유를 달래서 항복을 권하고 한편으로 낙양에 사자를 보내 첩보를 올렸다. 그는 황후의 간사하고 음험함을 듣고 그를 참하려 했다. 그러나 황후는 금은 보화로 등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써서 죄를 면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한나라는 망했다. 후세 사람이 한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무후를 생각해서 지은 시가 있다. 원숭이나 새도 간설나라 두려워하고 풍운이 길이 저설을 호위하다. 헛되이 상장으로 신피를 휘두르게 했으나 기어이 항왕이 전거를 달림을 보도다. 제주는 실로 관중하기를 욕되게 하지 않으나 관우장비가 명이 없으니 어이하리오. 뒷날 금리에 승상 사당을 지나니 즐겨 읊으시던 양부음에 한이 길이 남도다. 한편 태복 장현이 검각에 이르러 강유에게 들어가 보고 후주의 칙명을 전하고 위에 항복한 일을 말하니 강유는 소스라치게 놀라 말을 못한다. 장하의 모든 장수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일제히 원망하며 이를 갈고 눈을 부릅뜨니 수염과 머리털이 모두 곤두선다. 칼을 뽑아들고 돌을 치며 우리는 죽기로서 싸우고 있는데 어째서 먼저 항복했단 말인가? 하고 크게 외치고 우니 울부짖는 소리가 수십 리 밖에까지 들린다. 강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나라를 생각하는 것을 보고 좋은 말로 위로한다. 그대들은 근심하지 마라. 내게 한시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계책이 있다. 장수들이 모두 무슨 계책이냐고 묻는다. 강유는 그들의 귀에 입을 대고 가만히 계책을 들려주었다. 강유는 검문관 위에 향기를 꽂아놓고 먼저 사람을 시켜 종회의 영체에 가서 고하게 하되 강유가 장익, 유화, 동궐의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을 청한다 했다. 종회는 크게 기뻐하여 강유를 장중으로 영접해드리고 백약은 어찌하여 오시는 것이 이리 늦었소? 하고 한마디 했다. 강유는 정색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라의 전군을 내가 맡고 있는 터입니다. 오늘 온 것도 오히려 빠르다 하오리다. 하고 말했다. 종회는 이를 심히 갸륵하게 생각하여 자리에서 내려 서로 절하고 그를 상빈으로 대접했다. 강유는 종회를 보고 말했다. 내 들음에 장군이 회남에서의 싸움부터 계책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없었고 사마시의 성함이 모두 장군의 힘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므로 내 진심으로 복종하거니와 만일 등사제라면 마땅히 죽기로써 한 번 싸움을 결단해보지 어찌 이처럼 항복할 법이 있으리까?
종애가 말을 듣더니 화살을 꺾어 강유와 형제의 의의를 맺어 심히 친밀하게 지내며 그 전대로 군사를 거느리게 해준다. 강유는 은근히 기뻐하며 대복 장현에게 성도로 돌아가게 했다. 이때 등에는 사찬을 봉해서 익주차사로 삼고 견홍과 왕기의 무리로 각각 주와 군을 다스리게 하며 면죽의 전공을 기념하는 대를 쌓고 촉중의 모든 관원을 청해서 성대한 연석을 베풀었다. 등에는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여러 관원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대들이 다행히 나를 만났기에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장수를 만났더라면 다 죽었을 것이리다. 여러 관원은 모두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절을 하고 살해했다. 그러자 문득 장현이 돌아와서 강유가 종진서에게 항복한 일을 이야기한다. 등에는 종유에게 크게 한을 품고 드디어 글을 지어 사자에게 주어 낙양에 올라가서 진공 사마소에게 드리게 했다. 사마소가 글을 받아서 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 등에는 간절히 말씀드리오니 병법에 먼저 소리치고 뒤에 병장기를 쓴다고 하였사온데 이제 서촉을 평정한 형세로서 동호를 쳐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하오나 대거에서 촉을 멸한 뒤라 장병들이 지쳐서 지금 곧 쓰지 못할 형편이오니 마땅히 농우의 군사 2만 명과 촉군 2만 명을 머물러 두어서 소금을 굽고 불물을 일으키며 배를 저어 미리 물결을 따라서 내려갈 계책을 준비한 연후에 사신을 보내서 이해를 따져달라고 해보면 동호는 구태여 가서 지지 않고도 평정되오리다. 이제 마땅히 유선을 후히 대접하여 손유의 마음을 해이하게 할 것이라. 만약에 지금 곧 유선을 경사로 올려보내면 동호 사람들이 의심하리니 이는 귀순하는 마음을 권하는 바가 아니올 듯합니다. 아직 권도로 서촉에 머물러 두었다가 모름지기 내년 겨울에 경사로 올려보내야 하오리다. 이제 곧 유선을 봉하여 부풍왕으로 삼으며 재물을 내려서 측근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작을 주어 공경으로 삼으셔서 귀순한 자에 대한 은총을 나타내시면 동호 사람들이 위험을 두려워하고 덕을 사모하여 소문만 듣고도 복종하리다. 사마소는 보고 나자 등이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해서 먼저 친필로 글 한 통을 써서 감군 위관에게 보내고 곧 뒤따라 등이에게 벼슬을 봉하는 조서를 내렸다.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서장군 등에는 위험을 빚내고 무력을 떨쳐 깊이 적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서 제후를 참칭하는 임금으로 하여금 목을 널고 항복하게 했고 출전하자마자 구름이 거치듯 자리를 말듯 파촉을 소탕했으니 비록 백기가 초를 깨뜨리고 한신이 조를 이겼다 하나 좋기 이 훈공에는 비하지 못할지라. 그러므로 애를 태위로 삼아 시급 2만 호를 더하며 두 아들을 봉해서 정으로 삼고 각각 시급 1,000호를 내리는 바라. 등예가 조서를 받자 감군 위관이 사마소의 친서를 내어 등예에게 준다. 사연은 등예에게 이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정에 먼저 아랜 후회하고 마음대로 행해서는 아니 되리라는 것이었다. 장수는 밖에 있으면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소. 내 이미 조서를 받들어 용병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터에 어찌하여 못하게 막으시나. 등에는 이렇듯 말하고 또 글을 써서 조서를 받들고 온 사자에게 주어 낙양으로 올려보냈다. 그때 조정에서는 모두 등에에게 분명히 반역하려는 뜻이 있으리라고 말해서 사마소는 더욱 의심하며 꺼리고 있었는데 문득 사자가 돌아와서 글어를 올린다. 사마소가 겉봉을 뜯고 보니 사연은 다음과 같다. 애가 명을 받들고 서촉을 쳐서 원흉이 이미 항복했음에 마땅히 권도로서 이를 행하여 처음 항복해온 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하오리다. 만약에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다면 먼 길을 오고 가는 사이에 시일만 천연하게 되오리다. 춘추에 대부가 경계 밖에 나가매 가히 사직을 편안하게 하며 나라를 이롭게 할 것이 있으면 임금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행하여도 무방하다라고 했사온데
이제 동우가 아직 복종하지 않았고 그 형세가 서촉과 더불어 서로 이어졌으니 상례에 구애되어 일의 기회를 잃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병법에도 이르기를 나아가되 이름을 구하지 않고 물러나되 죄를 피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내가 비록 옛사람의 절규는 없사오나 결단코 스스로 혐의하여 나라에 손해를 끼치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신주하오니 곧 시행토록 하옵소서. 사마소는 보고 나자 크게 놀라 황망히 가충을 불러서 의논했다. 등예가 제 공을 믿고 교만해져서 임의로 일을 행하려 하니 반역하는 형상이 드러났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가충이 아뢰었다.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종예를 봉하셔서 등예를 제어하지 않으십니까? 사마소는 그 의견을 조차 사자에게 조서를 받들고 가서 종예를 봉하여 사도로 삼게 하며 위관에게 등예와 종예의 양로 군마를 감독하게 하는데 따로 친필 수차를 위관에게 주어 종회와 함께 등예의 행동을 감시하여 사변을 미연에 방지하라 전했다. 종예가 조서를 받아서 읽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서장군 종예는 향하는 바에 대적할 자 없고 나아가는 곳에 강포한 적이 없어 모든 성질을 절제하며 사면으로 흩어져 도망하는 무리를 모조리 그물쳐 잡아 족장들로 하여금 스스로 손을 묶어 항복하게 했으니 계책을 쓰매 어긋나는 것이 없고 군사를 들어 침해 공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러므로 회를 사도로 삼고 현후를 봉하여 시급 10,000호를 더하며 두 아들을 봉해서 정으로 삼고 각각 시급 1,000호를 내리는 바라. 종예는 봉작을 받고 나자 즉시 강유를 청해 의논했다. 등의 공이 나보다 위요. 또 그한테 태위의 관직을 봉했는데 이제 사마공이 그에게 반역할 뜻이 있지나 않은가 의심해서 위관을 장군으로 삼고 내게 조서를 내려 제어하라 했소. 백약은 어떠한 고견을 가지고 계시오? 종이가 한마디 묻자 강유는 말했다. 내 들음에 등예가 출신이 미천해서 아이적에는 농가에서 송아지를 쳤었답니다. 이번은 요행이 은평 비탈길로 해서 나무를 붙잡고 언덕에 매달려 이 큰 공을 이루었는데 이는 좋은 계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상 나라 홍복의 힘을 입은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장군이 나와 더불어 검각에서 대치하고 있지 않았다면 등예가 어찌 능히 이 공을 이룰 수 있었으리까? 이제 그가 촉주를 봉해서 부풍왕으로 삼으려 함은 바로 촉당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사려는 것이라. 그 배반하려 하는 실정은 말하지 않아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진공이 의심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종예가 그 말을 듣고 심히 좋아하자 강유는 다시 청하건대 좌우를 물리소서 내 은밀히 말씀드릴 일이 하나 있소이다 하고 말했다. 종예가 좌우로 하여금 다 물러가게 하자 강유는 소매에서 도본 하나를 꺼내서 종예에게 주며 옛적에 무후께서 초려를 나오실 때 이 그림을 선제께 바치시고 익주 땅은 옥야이고 백성들은 많고 나라가 부유해서 가히 폐업을 이룩할 만하오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제께서 드디어 성도에서 창업하신 것인데 이제 등예가 이곳에 왔으니 어찌 미치지 않을 수 있으리까 하고 말했다. 종예가 크게 기뻐하며 산천 형세를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강유는 일일이 대답했다. 종예가 다시 어떠한 계책으로 등예를 없애는 것이 좋으리까 하고 물어서 강유는 계책을 말했다. 진공이 의심하고 꺼리는 이때를 타서 급히 표문을 올려 등예가 반상을 말씀하면 진공이 반드시 장군으로 하여금 등예를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으리다. 종예는 그 말에 의하여 즉시 사람에게 표문을 주어서 낙양으로 올려보내되 등예가 권력을 마음대로 하며 방지하기 이를 데 없으며 촉 사람들과 좋은 정의를 맺고 있으니 머지않아 반드시 배반하오리라 했다. 이에 조정의 문무 관료들이 모두 놀란다. 종예는 또 사람을 시켜 중로에서 등예의 표문을 빼앗아 등예의 필법을 본떠서 오만한 말로 고쳐 써놓아 자기가 올리는 표문과 맞추었다. 사마소는 등예의 표문을 보고 대로하여
즉시 사람을 종회의 군전으로 보내서 종회에게 등인을 잡게 하며 또 가충에게 3만 병사를 거느리고 야곡으로 들어가게 하고 사마소 자신은 위주 조원과 함께 어가 친정하기로 했다. 이때 서조연 소제가 나서서 종회의 군사가 등에보다 6배나 많으니 종회에게 등에를 잡게 하시면 될 일이온데 구태여 명군께서 몸소 가실 일이 무엇이오니까 하고 간했다. 사마소가 웃으며 그대는 전일에 한 말을 잊었소. 그대가 일찍이 종회가 뒤에 반드시 배반하리라고 말하지 않았소. 내 이번 길이 등에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회를 잡기 위한 것이오. 하고 말하니 소제도 웃으며 저는 명군께서 혹시 잊지는 않으셨는지 해서 한 말씀 여쭤본 것이옵니다. 이제 이미 이 뜻이 있으시다면 절대 비밀로 하시고 누설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한다. 사마소는 옳다 여기고 드디어 대병을 거느리고 길에 올랐다. 그때 가충 또한 종에게 반변할 마음이나 없는지 의심해서 가만히 사마소에게 고했더니 사마소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만일 너를 보내면 내 또 너를 의심해야 하느냐. 어찌됐든 장안까지 가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세작이 어느 틈에 종에게 사마소가 장안에 이르렀다고 고해서 종에는 황망히 강유를 청해 등에를 잡을 계책을 상의했다. 방금 서촉에 상복한 장수들을 거두더니 이제 또 장안에선 대병을 동하노나 대체 강유가 어떠한 계책으로 등에를 잡으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